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박 기자께서 배재우셨죠? 예,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당원 개정 문제로 좀 시끄럽고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논란이 정말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야 양쪽의 당내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당 수습과 혁신 행보에 이제 돌입을 했지만 이준석 리스크 굉장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가 이제 늦어지고 있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명확한 그런 시점도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 대표는 자필 탄원서까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연일 요즘에 그 최다 방송 출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일 여론전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그립감, 그러니까 당에 대한 장악력이 이제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두 분 그 대기자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번 주 초에 어떤 언론의 그 정치면 탑뉴스는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자필 탄원서인데요. 네. 이제 내용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그 신군부 5.17을 언급하면서 마치 지금의 윤핵관 그리고 윤 대통령까지도 5.17을 감행했던 신군부에 좀 비유한 그런 네. 표현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자신한테 만약 그 당대표를 그만두면은 네. 윤리위 징계라든가 경찰 수사를 마무리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제안했으나 자기가 거절했다. 네. 이건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하나의 강력한 예시인 셈이고요. 이건 뭐 쉽게 잦아들지가 않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든 또는 기각되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본안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본안 소송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저희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뭐 누가 오더라도 사실은 잠재우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문제 제기할 거고, 기본적으로 이 싸움의 핵심적인 전선이란 게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윤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이 만나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누가 뭐 비대위원장이 되건 누가 중계를 하건 간에 이 싸움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과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이 전 대표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별로 이렇게 들어갈 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진짜 그립감이 있다면 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네. 양측에서 중재 역할을 저는 할 소지가 아직도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가능할 텐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가 않죠. 이미 뭐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신적 탈당 상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렵지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주호영 비대위가 지금 가처분 신청이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네. 그러고 나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으로 이게 그 운명이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제고, 더군다나 당내에 세력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그 세력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이준석 전 대표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더군다나 비대위원장이 된 이유가 계파색이 좀 였다, 이래서 비대위원장이 된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자기 계보도 또 없어요. 이러니까 거기다가 한시적이에요. 가처분 신청까지 있어요. 이러니까 힘을 발휘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력은 뭐 5선이고 그동안의 경륜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데, 워낙 당내에 뒷받침하고 있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립감을 논하기조차 약간 애매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주변 여건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봉합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흘러가고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 운명을 다시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만약에 그 대통령이 문자 유출, 그러니까 이제 내부 총질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을 두고 절대자 신군부로 이제 비유한 건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일단 뭐 당내에서는 이미 역풍이 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 그 자필 탄원서 때문에 당내 여론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근데 그것이 일반 국민의 여론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론조사도 나왔지만은 네. 오늘 여론조사 보면 그 윤핵관을 대통령이 쳐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73%인가요? 절대 다수가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준석도 저기 도가 지나치고 문제가 있는데 네. 이준석을 비판하는 순간에 윤핵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 여론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뭐 옛날 전두환 신군부에 비유하는 듯한 굉장히 막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내 여론이야 어쨌든 지금 다 등을 돌렸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그렇게 이준석에게 네. 나쁘게 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윤핵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일반 국민 여론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등을 돌리거나 급전직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론은 이 전 대표보다는 윤핵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예.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나 이미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그다음에 그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 지리한 갈등, 이제 윤리위원회 징계로부터 시작된 이 네. 새로운 국면의 갈등은요. 이미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저는 편이 싹 갈려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는 반 이준석 쪽의 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게 네. 뭐 원래부터 압도적이었지만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고립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뭐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일반 여론으로 보면 일반 여론 중에서는 물론 또 역선택도 있을 겁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 국민의힘의 갈등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일반 여론 사이에서도 벌써 윤석열 대통령 뭐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보는 입장과 이준석 대표는 완벽하게 분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화될 여지도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겠죠. 뭐 가처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뭐 변화는 보이겠지만 아마 근본적으로 이 양쪽의 어떤 그 지지율 차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이준석 전 대표 간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부터 1박 2일간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장 차관들과 대통령실 인사들까지 참석을 해서 정책 간담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전당대회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년 1, 2월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 윤심은 연내 개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당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이 가장 큰 변수는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뭐 본인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네.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전당대회 시기를 잡느냐 아니냐. 전 그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1월 말이나 2월 중 이렇게 얘기하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출마할 기회는 주는 거예요. 네. 이제 출마 여부는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대개 전당대회가 있으면 전당대회 한 뭐 보름이나 20일 전 정도에 그 후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달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1월 8일까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임기이죠. 그 네. 당원권 정지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등록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월 한 20일 전 뭐 또 1월 말 전에 네. 그 전당대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후보 등록은 1월 8일 이전에 해야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아예 출마 기회 자체가 봉쇄된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연내 전당대회 얘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다 근데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부인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그런 보도를 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은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쪽에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아마 그쪽에 동의하는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물론 부인했습니다만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거 전당대회를 왜 내년 1, 2월 그렇게 늦게 합니까? 라고 네.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인지는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어쨌든 빨리 열고 싶어 한다. 아까 최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그 민주당은 사흘 뒤면 8월 28일 날 이른바 전당대회 통해 체제를 정비하고 이재명, 굉장히 네.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그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지리멸렬 이준석과 윤핵관과 싸움이 가면은 야당의 공격을 대통령이 직접 받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당이 체제를 빨리 정비해 갖고 야당의 공격을 좀 막아주고 그 전선에 서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모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마음이거든요. 그 네. 점에서는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좀 여당이 체제가 정비되길 바랄 겁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에는 굉장히 부합된다라고 지금 그쪽은 보고 있다고 봐야죠. 네. 이 전 대표의 입지와 또 이제 국민의힘의 당내 안정화 이게 서로 뭐 같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근데 차이가요. 네. 기간 차이가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1월 연내에 하느냐 1월 말에 하느냐는 게 큰 차이가 없어요. 2월에 하면 좀 차이가 나죠. 2월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근데 2월에 해도 또 추가 징계로 또 묶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중간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죠. 네. 경찰 수사,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변수가 생길 수 있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악재가 또다시 이제 불거졌습니다.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발의를 하겠다 이제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대외비 일정, 서문시장 방문 일정이 사전에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도 대통령실 경내 사진이 이 팬카페를 통해서 유출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논란이 됐었는데 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이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그 대통령의 그 일정이 왜 보안이냐, 중요한 보안이냐. 제가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 할 때가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2000년, 2001년 고무렵인데요. 그때 대통령 행사를 먼저 보도하면은 6개월 기자실 출입 정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네. 엄격하게 이렇게 제재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대통령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 1961년 그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 갔다가 암살당합니다. 미국은 그 전까지는 사실은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케네디가 달라스에 가는 게 그날 아침 댈러스 신문에 다 나왔고 네. 몇 시에 그 댈러스 공항에 도착한다. 그리고 댈러스 공항에 도착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해서 호텔까지 간다는 게 도표와 이렇게 그림까지 해갖고 그 당시엔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오스왈드가 미리 알고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저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미국에서도 일체 대통령의 일정은 극비로 하고 이제 공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저기 대통령 부인의 팬카페를 통해서 공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그 지금 저기 대통령실 안에 대통령의 안전보다도 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잘 보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것이 익스큐즈가 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굉장히 저는 한심한 걸 넘어서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런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 심하게 얘기하면 전쟁 중에 휴전한 국가잖아요. 네. 지금이 휴전 기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된 정보는 어찌됐든 간에 국가로서는 굉장히 하여튼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됐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왜 그 대통령 부인의 그 팬카페에 공개가 됐을까? 그건 대통령실 내에 있는 누군가가 거기에 제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되면 누수 지점이 있는데 그 누수 지점은 역시 대통령실 거란 말이죠. 네. 뭐 그게 경호실이 됐든 뭐 정무수석실이 됐든 대통령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만약 그때 그 틈새를 메웠으면 지금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겠죠. 근데 그 틈새를 왜 못 메웠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역시 김건희 여사를 그 둘러싼 어떤 비공식 조직 내지는 라인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경찰 조사로 밝힐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경찰 조사로 밝히기는 어렵고요. 그 대통령실 내부 감찰 요새 뭐 네. 대통령실에 감찰한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걸로 충분히 밝힐 수 있고 또 밝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소홀하다. 그런 배경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네, 내부 감찰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 주변인까지 포함해서 뭐 사직이나 전출 등으로 매일 한 명씩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쇄신을 위한 기강 잡기란 분석도 있고요. 그 검찰 출신 참모들과 윤핵관 그 그룹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견제 그리고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서로 또 이렇게 밀어내기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사실은 검찰 출신들이 이 정치권에서 유입된 대통령실로 네. 유입된 사람들을 보는 시각 이게요 사실은 윤석열 정부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정부에도 늘 우리가 왜 흔히 어공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정치권 출신들하고 늘 공무원이든 검사 출신들 특히 검사 출신들은 시각이 이 사회가 마치 비위가 있는 사람, 비위가 없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들은 늘 업무 능력은 없으면서 어디 부탁이나 받고 이런 시각을 저희 취재 경험으로 보면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마 업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솎아내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 과거 정부 청와대라는 곳은 대개 이 어공들이 더 권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검찰 출신이 권한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걸 솎아내는 과정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솎아내면 쇄신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정말 평상시에 보기 싫은 사람들 내쫓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그거는 주도권 다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예, 뭐 저는 그 기강 잡기와 권력 다툼은 그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기강을 잡기 위해서 뭐를 조사한다. 그 조사하면은 결국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을 그 대통령실에 집어넣은 그쪽까지도 타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른바 핵심 그룹이라고 하면 크게 한 세 그룹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윤핵관들이 추천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추천해갖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 직계 검찰 출신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윤 대통령 직계 검찰 출신 그룹이 볼 때는 자기들의 엘리트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앞에 두 그룹은 저 보면 약간 자질이 안 되고 좀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대통령실의 기강을 잡고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 좀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밀어놓은 윤핵관들이라든 김건희 씨 쪽과는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거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건 이제 대통령이 조율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조율할지는 알 수 없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권력 다툼들은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조금 대통령실답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최소한의 기강 잡기와 사람 솎아내는 것,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빨리 솎아내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이제 살펴볼 텐데요. 당원 개정이 예상외로 어제 그 중앙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개파 갈등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모양새입니다. 당원 80조 수정안 그리고 이제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안이 담긴 당원 개정안이었는데 이게 최종 단계 중앙위 투표에서 찬성이 47% 정도 나오면서 이제 절반이 넘어야 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지도부가 80조 개정안만 오늘 당무위에 재상정해서 이제 의결을 했는데요. 비명계의 반발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독주에 대한 견제, 방어 기제가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당은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어떤 친명계가 5년 전의 친문하고 같은 정도의 영향력과 그걸 갖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뭐 거의 차기 대표죠. 차기 대표가 8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만 아마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 해보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만큼의 지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점이 지금 계속 이재명 그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그 승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당에서 견제가 들어가고 있는 근본 이유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민심과 당심의 괴리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전히 그 친명계가 과거의 친문처럼 강력하게 당과 명분과 그 실력을 갖고서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이런 다툼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당원 80조는 이번에 사실은 그 부결되는 거는 당원 80조 개정한 거 플러스 권리당원 그 전원 투표를 네. 그 전국위원회 우선으로 보다도 하겠다. 훨씬 앞서는 최고 의결 기구를 하겠다라는 두 개가 합쳐져 갖고서 부결이 된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잘못한 거죠. 그 두 개를 같이 넣어도 당연히 통과될 거로 아마 저기 당 비대위는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 만약 당원 80조 개정안만 넣었으면 전 통과 가능성이 좀 더 높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도 화들짝 놀래갖고 다시 당원 80조 개정안을 이번에 전국위원회에 다시 붙이는 건데, 네. 어쨌든 모양은 좋지 않게 됐고 결국 그렇게까지 약간 꼼수 비슷하게 쓰면서 당원 80조 개정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 결국 이재명 어떤 그 차기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중앙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당연히 친문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재명, 방탄용 뭐 두 겹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 아래 아마 부결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친문에서 친명 쪽으로 지금 거의 다 흘러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뭐 오늘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듯이 뭐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면 당원 80조 개정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됐으니까 아마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위원회도 결국은 친문에서 친명 쪽으로 가는 거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과도기에서 일시적인 뭐 약간의 반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갑옷을 너무 두꺼운 걸 입은 거 아니냐, 뭐 그 말씀이신 그런 건가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한정현 평은 오늘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소위 친명계가 정말 우리 이제 그 대략 다 바뀌었다. 이제 친문에서 뭐 네. 아마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던 것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사실은 비대위원회 강행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제가 오늘 한 줄로 평은 정치는 실종 그리고 힘자랑뿐인 정치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 보안 사항인 그 대통령 일정까지 언론보다 먼저 받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권 실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한줄 논평을 진짜 윤핵관은 건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는 여권의 상황, 그리고 개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민주당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